안녕, 지구과학 진희쌤이야. 오늘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어떤 문제를 겪는지,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안정적인 높은 점수를 받는 고인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는지 이 영상에 모두 담아뒀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지구과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거야. 특히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지구과학을 처음 시작하려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느끼는 학생이나 본인이 지구과학을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답답한 학생, 혹은 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불안함을 겪는 학생 역시 얻어갈 게 많을 거니까 기대해도 좋아. 그리고 영상 중간에 공부법의 가이드라인과 예시가 담긴 실천 워크북을 받는 방법도 넣어뒀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줘. 그럼 시작할게. 첫 번째는 개념과 개념 혹은 개념과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결짓지 못하는 문제야. 혹시 나는 개념도 열심히 공부했고 문제도 많이 풀었는데 시험만 치면 계속 헷갈리고 실수한다 하는 친구 있어? 그런 친구는 지금 얘기할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앞에서 배운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지구과학은 과목 특성상 관계산이나 복잡한 상황의 해결보다는 개념의 입체적인 이해와 지식을 활용한 능동적인 자료 해석을 중시하는 과목이야. 복잡한 상황이나 계산도 물론 나와. 하지만 지구과학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배웠던 개념을 주어진 자료와 선지에 능동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더 중시돼. 적어도 교과 범위 내에서라도 이런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지구과학에서 고득점을 기대하긴 어려울 거야.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개념과 개념, 개념과 문제를 잘 연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하나 연결 지점을 알려줘야 깨닫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전자의 친구들은 딱히 많은 걸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점수가 잘 나오지만 후자의 친구들은 개념을 물어봤을 때는 곧잘 대답하지만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 당황하다가 틀려오더라고. 근데 보통 학원은 한 번 말하면 스스로 연결지어 이해하는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개념과 문제의 연결이 어려운 이런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였어. 그래서 나는 수업을 할 때 상위권 학생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런 사고의 흐름을 분석하고 또 명시화해서 수업하는 편이야. 예를 들어볼게. 일단 영상을 멈추고 아래 개념을 읽고 그 밑에 문제를 풀어봐. 만약 지구과학을 공부한 적 없는데도 이 개념과 문제가 쉽게 이해된다면 축하해. 혼자서도 개념과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학생인 거야. 일단 이 위의 개념을 내가 다시 한번 유기적으로 앞의 내용과 붙여가면서 설명해주고 앞의 개념을 밑에 문제의 자료와 선지에 한번 적용해 볼게. 너희가 별의 진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볼게. 일단 별은 원시별, 주계열성, 거성 순으로 진화해. 여기서 중요한 건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은 가장 많은 별이 속해 있는 단계라 주되다 해서 주계열성이라고 해. 우리 별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빛과 열을 방출하지. 별이 빛과 열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진화 단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주계열 단계에서는 중심액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서야. 수소핵융합 반응이라는 거는 별 중심에서 엄청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수소들이 서로 합쳐져서 융합돼서 헬륨으로 변화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고 별에서 열과 빛을 낼 수 있게 돼. 근데 주계열성의 중심액에서 수소의 양이 한정적이겠지. 그래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다가, 그러니까 수소의 양이 줄어들고 헬륨의 양이 늘어나다가 수소가 모두 다 떨어지게 되면 주계열 단계가 끝나게 되는 거야. 거성으로 진화하게 되는 거지. 이런 주계열성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고 수명이 짧다는 거야. 당연히 질량이 클수록 중심액에서 열과 압력이 더 강할 테니까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더 많이 빨리 일어날 테고 그러면 수소가 없어지는 속도도 빠를 거고 거성으로 더 빠르게 진화하겠지. 그러면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한다면
별이 일찍 죽을 테니까 수명도 더 짧은 거야. 문제로 내려가 볼게. 자료에서 별 A와 B를 보면 둘 다 주계열성인데 질량이 지금 A가 더 크네. 그럼 진화 속도는 A가 더 빠르고 수명은 A가 더 짧겠다. 또 C는 현재 거성이라는데 그러면 이미 주계열 단계에서 중심액의 수소를 모두 다 고갈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한 별이네. 그리고 기억선지를 볼게. B는 현재 주계열성이고 C는 거성인데 지금 두 별의 수소 질량을 비교시키고 있어. 당연히 C는 주계열 단계에서 중심액의 수소를 모두 고갈을 했을 테니까 중심액의 수소 질량은 주계열성인 B가 더 크겠지. 니은 선지를 볼게. A는 B보다 헬륨 함량비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지 묻고 있어. 일단 우리는 A가 B보다 질량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 때문에 진화 속도 역시 A가 B보다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게 아까 뭐였지? 중심액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고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거니까 수소가 줄어들고 헬륨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잖아. 따라서 중심액에서 헬륨 함량비가 늘어나는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 질량이 큰 A가 더 빠르겠지. 그래서 니은 선지도 맞는 선지야. 우리 방금 문제를 풀면서 나왔던 사고 과정을 명시화하면 다음과 같아. 주계열성의 중심핵 수소가 고갈되면은 거성이 되는 거니까 주계열성의 중심핵 수소량이 거성의 중심핵 수소량보다 많다 라는 선지로 아까 기억을 판단했었지. 또 주계열성의 질량이 크면은 주계열성의 진화 속도가 큰 건데 그러면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더 빨리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럼 중심액에서 수소 함량비가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고 혹은 헬륨 함량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개념과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결 짓는 걸 어려워하던 친구들에게 개념과 개념 사이에 생략된 연결고리를 알려주고 선지를 판단할 때 배운 개념과 선지를 연결하는 사고 과정을 훈련시키니까 성적이 급속도로 오르더라고. 특히 복잡한 상황과 계산으로 변별하는 사설과 다르게 수능과 평가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변별력 있는 문항은 이렇게 배운 개념과 선지를 입체적으로 연결지어야 하는 문항들이 많아서 6월, 9월 수능에서 특히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해. 두 번째는 상위권 학생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나는 문제야. 소위 우당탕탕 푼다고 하지. 바로 체계화된 풀이법이나 일관된 사고방식 없이 그저 관성이나 감으로 문제를 푸는 습관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학 문제 풀 때도 유형별로 푸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지.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 기본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풀이법을 다 익히고 어려운 킬러 문항들은 따로 분석하면서 공부하잖아. 지구과학 과목에도 체계화된 풀이법이 있어. 내 수업에서 가르치는 유형만 해도 한 이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체계를 정립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수능날에 조건 해석하다가 시험이 끝나 있을걸? 특히 평가원은 문항을 출제할 때 학생들이 기출된 문항의 풀이법을 익히고 있고 관련 문제를 충분히 학습한 다음에 시험을 치른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출제되었던 유형에 대해서 풀이법을 학습하고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복잡한 예시를 들기는 어려우니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체계화된 풀이법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자. 이번에는 바로 한번 설명을 시작해볼게. 우주가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대. 이 각각이 무엇인지 지금 알 필요는 없어. 그리고 물질과 보통물질의 양은 항상 일정하고 암흑에너지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한대.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풀이법을 소개해줄게. 만약에 방금 얘기한 우주 구성 요소의 시간에 따른 상대적 비율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 그러면 아까 보통물질과 암흑물질의 양이 항상 일정하댔지. 그럼 그 비율도 항상 일정하겠지. 그 비율은 보통물질이 1이고 암흑물질이 5.5거든? 시간과 상관없이 보통물질과 암흑물질의 비율은 항상 1대 5.5로 일정해. 이 사실을 활용해서 구성 요소를 먼저 짝짓는 게 1번이야. 그리고 우리 아까 보통물질, 암흑물질의 양은 일정한데 암흑에너지의 양은 증가한댔잖아. 맞지? 그럼 봐봐. 보통물질, 암흑물질의 양은 일정한데 암흑에너지의 양이 증가하면은
자, 전체에서 얘네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겠지. 근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상대적 비율은 감소하고 반대로 암흑 에너지의 상대적 비율은 증가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방금 얘기한 이 두 개의 사실을 활용해서 첫 번째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을 먼저 찾는 거야.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로 언제가 과거고 언제가 현재인지를 따질 거면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양이 과거에서 미래로 갈수록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는 과거에서 미래로 갈수록 늘어난다. 이 사실을 활용하면 되는 거야. 이걸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문제를 볼게. 표는 우주 구성 요소 A, B, C의 시기에 따른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 거라고 하고 A, B, C는 각각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라고 했어. T1과 T2는 과거와 미래 중 하나라고 했고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보통물질과 암흑물질의 비율이 1대 5.5인 것을 활용해서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를 짝지어줘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구성요소의 비율을 봤을 때 C랑 A가 시기와 상관없이 1대 5.5인 게 지금 명확하지. 시기와 상관없이 C가 1이면 A의 비율은 5.5잖아. 그러면 우리 여기서 C가 보통물질, A가 암흑물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럼 나머지 B는 뭐야? 암흑 에너지겠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암흑물질의 양은 감소, 암흑 에너지의 양은 증가한댔으니까 시간은 T1에서 T2로 흐를까? T2에서 T1으로 흐를까? T1에서 T2로 흐르는 걸 알 수 있겠지? 기억. 암흑 에너지가 맞지. 니은 T1는 과거와 미래 중 하나를 했으니까 T2가 바로 미래겠지. 지금은 가장 간단한 수준의 예시를 다뤄봤지만 그러니까 매우 어렵게 출제되는 별의 물리량이나 외계 행성 탐사 같은 단원들 역시도 이렇게 체계화된 풀이법을 익히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 또한 문제 유형별 풀이법 외에도 자잘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 해석이나 선지 판단 시 취해야 하는 자잘한 습관들은 내가 다른 방에 정리해뒀으니까 참고해. 정리하자면 첫 번째, 문제 유형별로 정립된 정형화된 행동과 사고를 익힐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자료 해석과 선지 판단 시 일관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세 번째는 트렌드에 관한 얘기야. 이 부분은 오해 없이 들어줬으면 해. 지구과학은 트렌드에 민감한 과목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 물론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 역시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되지만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해. 예컨대 2호학년도 평가원의 기조를 봤을 때 상대 연령 파트는 절대 연령 문항의 들러리로 전락해버렸고 별의 물리량 문항과 시선 속도 문항으로 학생들을 변별하는 기조가 2, 4수능부터 2호학년도 6월, 9월 수능까지 이어졌어. 특히 별의 물리량 문항에서 별의 진화 개념을 섞어 난도를 높인 게 특징이었지. 이러한 분석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평가원은 분명히 수차례 반복되는 모의평가로 이러한 힌트들을 주곤 해. 물론 이런 트렌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억측과 맹신은 금물이지만 학습의 경중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건 틀림없지.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6월, 9월 시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그래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2호학년도 9월과 수능의 문제를 잠깐 보여주고 넘어갈게. 왼쪽이 9월, 오른쪽이 수능 문제인데 두 문제는 배치, 형태, 조건 아니라 풀이 과정 역시 엄청나게 유사해. 심지어 꽤나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되어서 왼쪽 문항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어야 오른쪽 문항을 그나마 건드릴 수 있었어. 특히 이 문항은 오답률이 85%로 교육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야. 근데 나는 오른쪽 문항을 풀 때 되게 쉽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논리 구조가 왼쪽 문항이랑 같댔잖아. 나는 왼쪽 문항을 20번 넘게 설명하면서 풀었었거든. 그래서 왼쪽 문항이랑 논리 구조가 똑같은데? 라는 생각 정도 하고 가볍게 넘겼던 것 같아. 근데 열어보니까 오답률이 85%였던 거지. 그래서 되게 의아했던 문제 중에 하나기도 해. 이렇듯 6월, 9월 모의평가는 기조나 경향성뿐 아니라 문항 그 자체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숙지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중요성을 가져. 또한 간혹가다 EBS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큰 코 다칠 수 있어. 아까 말한 트렌드의 개념에 EBS의 개념과 문항 역시 포함돼.
물론 EBS는 정제되지 않은 소스라 선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EBS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설 컨텐츠에 매몰되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올해 2, 5학년도 수능에서도 EBS를 보지 않았다면 곤란했을 법한 문제가 나왔거든. 물론 오답률이 약 45%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 5번 문항인 걸 감안하면은 EBS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 특히 이 문제는 거의 자료가 똑같이 나와서 EBS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컸어. 그래서 나도 EBS에서 중요한 내용을 선별해서 요약식으로 수업에서 다루기도 해. 정리하자면 1번 출제 기준을 읽고 이에 맞춰서 학습의 경중을 조절해야 한다. 2번 모의고사는 문항 자체에 대한 엄밀한 숙지가 필요하다. 3번 EBS 등한시하지 말자. 특히 세부적인 개념이 자주 연계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은 이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북을 배포하고 있어. 워크북을 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을 작성하면 내가 매주 월요일 아침 취합해서 발송해 줄 거야. 구글 폼에 있는 비밀 코드는 이거야. 또 구글 폼 안에는 수업 관련된 안내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참고해 줘. 안녕.